쌀이 남아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게 쌀이 밥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쌀을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밥의 형태로 먹기 때문에 좀 용도에 한계가 있다. 다른 곡물들 보면요, 네. 대표적으로 밀, 옥수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먹죠? 뭐 미리야 이제 가루 내서 밀가루 만들어서 먹고, 예. 옥수수는 뭐 에탄올도 만들고 하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옥수수가 워낙 생산성이 높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쌀은 이제 상대적으로 못 그러고 있는데 이거 기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경제성의 문제인가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기 채널 짓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농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 소장님께서 뭔가 새로운 또 영역을 또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쌀 얘기 중에서요. 예, 쌀. 네, 제 발음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이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긴장을 하면 또 발음이 뭉개져가지고요. 예. 쌀 가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보통 쌀이라고 그러면 우리 입에 들어오는 밥쌀인데. 그렇죠. 대체로는 이제 예. 먹는 밥용으로만 예. 쌀을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 이외에도 쌀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그 다양한 용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네. 이게 쌀 산업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네. 그걸 한번 알고 싶어가지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이제 라이스밸류 정광호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 대표님께서는 이제 이 식품 관련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그동안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네. 한 25년, 6년 오. 연구를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현재 25년, 6년 됐고요. 네. 한 대기업 경력은 한 13, 14년 정도 됩니다. 13, 네, R&D 쪽에서 일했고요. 처음에는 주로 이제 대체당, 대체당. 요새 설탕 뭐 말고 단맛을 맞습니다. 나는. 정확히 네. 대치당이 뭔가요? 설탕을 대체하는 소재인데요. 설탕은 칼로리가 높으니까 네. 사람들이 아. 이직하기에 그 제로 칼로리 요새 제로 칼로리. 예. 아스파탐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종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요새 많이 나오는 알룰로스라고. 아. 예. 그거 개발하는 팀에서 저는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 건 아니고 용도하고 새로운 그런 식품 만드는 대체하는 식품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일을 했었고요. 예. 사실 회사에서 회사원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시키면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지 대체 소재, 뭐 기술 만드는 일도 했었고, 응용 식품 만드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쌀 단백질을 회사에 도전했는데, 쌀 단백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품 만드는 기술 만드는 일을 했었어요. 쌀 단백질. 뭔가 상당히 좀 애매하게 들리는데 쌀 단백질. 쌀 단백질이 뭔가요? 쌀에 있는 단백질이고요. 쌀에 있는 단백질. 예, 보통은 이제 쌀에는 단백질이 없다. 탄수화물 덩어리 아닙니까 보면? 그렇죠. 예. 예.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쌀에는 보통 6에서 7%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밥으로 하면 먹게 되는데 네. 이제 조청이라든지 쌀엿 이런 걸 만들 때 네네. 이제 효소로 가수분해해서 당을 만들거든요. 이제 그거의 부산물로 나오는 게 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쌀과 관련돼서 이제 뭔가를 해보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창업 뭐 이렇게 이제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쌀을 가공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릴 때 떡 만드는 거 네. 예, 그 정도 빼고 나면 쌀을 가공해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 방금 말씀하셨던 조청 정도 생각하니까 그것도 있구나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쌀이 워낙 그냥 찌거나 뭐 아무튼 쌀 자체만 조리해도 네. 워낙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먹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셔가지고 네. 가루를 내서 밀가루처럼 뭐 네. 빵을 만든다든지 국수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많이 발달을 안 했죠. 다른 네. 곡물들 뭐 이렇게 옥수수라든지 뭐 밀이라든지와 비교해 보면 쌀은 어느 정도 이 가공과 관련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네. 쌀은 이제 동양 쪽에도 많이 이제 특화된 작물입니다. 하지만 이제 동양만 하는 거, 우리 아시아 지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의외로 이제 제가 가끔 유튜브 많이 보는데 여행 유튜브 보면은 네. 전 세계적으로 쌀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유럽도 있고. 혹시 브라질에서 주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브라질? 소고기 아닌가요 거기는? 옥수수 아닌가요? 아닙니다. 쌀입니다. 쌀이에요. 예. 길거리 그 푸드트럭 같은 데에서 판매하는 음식 보면은
예, 볶음밥 있죠? 아 인디카로. 예, 거기에다가 고기 얹어서. 아, 역시 고기는 안 예, 빠지는군요. 예, 그거는. 야, 거기 어떻게 보면 소고기에 이제 쌀이 붙어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나라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되고 있고 뭐 아프리카는 당연히 쌀이 주식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밀이 재배된 지역,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선한 기후 있는 북미 지역이라든지 러시아, 동유럽 이런 데가 밀의 주산지고요. 나머지는 다 쌀이 좀 덥다 싶으면 쌀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쌀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쌀을 농사를 지어왔어. 뭐 세계에서 우리 남소장님이 맨날 이제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들으시지만 세계에서 제일 먼저 쌀 농사 지은 나라 아님 뭐 이제 어떻든. 아, 최 박사님 그렇게 해서 또 빠져나가시고 저만 이렇게 먹고 있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오랫동안 쌀을 재배를 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이 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새로운 거를 만드는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사실은 쌀을 가지고 이제 밥 외에 다른 네. 용도로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 많지 세계적으로. 않다. 전 세계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렇게 이 다른 걸 여러 가지 만드는 기술들은요. 보통은 서양에서 그 곡물 가공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동양 자체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지역 여기서 자체적 기술을 개발한 적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국수 많이 먹죠. 아, 쌀국수. 네, 그리고 라이스 페이퍼 뭐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이제 돼 있고 동남아 쪽은 장립 쪽이라고 해서 그런 푸석푸석하고 날아가고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국수 만들기엔 최적화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본적으로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쌀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쌀 가지고 원료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는 게 경제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별 관심이 없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럼 왜 대표님은 쌀 가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랬으니까 이제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뭐 쌀이 남아돈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게 쌀이 밥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쌀을 온전한 형태를 가지고 이제 밥의 형태로 먹기 때문에 좀 용도에 한계가 있다. 다른 곡물들 보면요. 네. 대표적으로 밀, 옥수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먹죠? 뭐 밀이야 이제 가루 내서 밀가루 만들어서 먹고. 예. 옥수수는 또 사실 옥수수는 이제 여러 가지 원료로 쓰이잖아요. 전분당을 만든 데 쓰이고 뭐 에탄올도 만들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옥수수가 워낙 생산성이 높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근데 쌀은 이제 상대적으로 못 그러고 있는데 네. 이거 기술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경제성의 문제인가요? 저는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 가루화되고 소재화되는 게 수요를 견인합니다. 대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낸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소재, 그 식품 소재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1800년대 시카고에서 상품 거래소가 새로 생겼거든요. 예, 그때 거래된 품목이 이제 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 밀도 그때 비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루를 내서 빵을 만들고 또 글루텐도 만들고 소맥 전분도 만들고 하면서 식품 영역뿐만 아니라 뭐 제지에도 쓰이고 아니면 뭐 다른 산업 영역에 엄청나게 쓰이니까 이게 수요가 폭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 만드는 회사에서 아예 이제 밀을 이제 입도 선멸을 한 거죠. 선물. 그래서 선물 거래하다 보니까 농가도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가격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싸게 재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농가는 여기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미국 생각하면은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의 농업이 등장한 게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격이 이제 아래 꽤 낮은 가격으로 맞춰지면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농가 수도 점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소재 생산한 그 곡물 가격이 안정화된 거죠.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 이외에 다른 용도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수요도 많아지고 재배 면적도 넓어지고 생산성도 좋아지고 네. 그렇게 따지면 쌀은 제일 상극이군요. 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끝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쌀도 그렇게 이제 가공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이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첫 있습니다. 번째 그러면 가공 쪽으로 가능성 있는 게 뭔가요? 쌀로요? 네, 쌀로 가지고 막걸리? 그거부터 이제 알아야. 예. 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쌀이 많이 남아도니까 쌀 가공식품을 만들자, 쌀 가공식품을 수출하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하는데 일본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대표님께서 쌀로 만드시는 게 뭔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예. 일단은 이거를 이제
뭐 쌀염 조청 만들듯이 이제 효소 처리해서 당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저는 이제 음료하고 예, 이걸 좀 더 발전시켜서 아이스크림 쌀로 아이스크림. 네, 쌀 만들고 아이스크림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먹어는 봤습니다. 아, 드셔는 보셨어요? 사실 이제 대표님이 만든 쌀 아이스크림 제가 먹어봤거든요. 맛이 있습니까?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제가 좀 기술 지향적이라서 이제 소비자들 입맛에 좀 맞춰야 되는데 네. 예,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요. 요새는 요새는 상당히 좀 가능성 있어요. 높게 봤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어떤 기능성이라든가 다른 어떤 뭐가 부과된다 치면은 충분히 이제 그 쌀 아이스크림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근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일단은 쌀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 이게 사실 상당히 잘 안 되는데 보면은. 원래 이태리에 젤라또 중에 리조라는 젤라또가 있어요. 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리조또 쌀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아. 예, 그래서 리조 젤라또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유로 만든 이제 젤라또에다가 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건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다들 비건인 줄 아세요? 음.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유가 들어가서 비건은 아니죠. 완전한 비건은 네. 아니다. 네. 근데 저는 이거를 100% 쌀로 만들어서 100% 우유 안 넣고 우유를 안 넣고 우유 안 넣고. 네. 마치 우유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났는데 그때 맛이. 네, 그게 뭐 잠깐 팁을 알려드리면은 쌀이요 혀에서 지방 맛을 낼 수 있게끔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입을 네. 혀를 속이는 거군요. 그러니까 살짝.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지방도 대체하고요. 사실은 이제 쌀만으로 그걸 다 대체할 수는 없고 이제 식물성 유지 이것도 살짝 첨가를 해서 만듭니다. 고민스러운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만드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쌀 소재화를 예를 들면 그걸 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옥수수 전분이나 밀 전분으로도 가능한 거냐 이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 아이스크림 원료는 지금 뭐 주 원료가 옥수수 물엿인데요. 네, 설탕하고 옥수수 가지고 뭐든지 다 만드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다가 우유가 들어간 건데 좀 옥수수나 이제 다른 걸로 하게 되면 좀 약간 허전한 맛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레시피적으로 포뮬레이션을 이제 그걸 최적화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좀 다시 다른. 한번 더 치고 들어가 보면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부가 쌀 가공식품을 만들자는 정책을 쓰고 있으면은 쌀 가공식품을 만들었을 때 일단 돈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소비자인데 경쟁력이 있을 게 뭔가 이걸 좀 이 얘기를 해야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되겠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 쌀 가격은 너무 비싸가지고 가격 이제 빼고요. 만약에 동남아 가격이라고 가정하고요. 네네. 동남아 쌀 가격.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 건강 쪽에 네. 유리하다는 건데 사실 이제 쌀을 찾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은요 쌀을 왜 드십니까 하면 건강 때문에 먹거든요. 건강식입니까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성인병의 이 원인 뭐 이렇게 맨날 막 몰리고 있는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글루텐 프리라고 해서 글루텐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쌀 먹거든요. 예전에 그 클린턴 네네. 대통령 딸 아세요? 예. 이름? 첼시였나? 예. 사실 그 클린턴 대통령 딸이 글루텐 프리 알러지가 있어요. 음. 그래서 웨딩 케이크를 쌀 케이크로 받대요. 쌀 케이크. 네.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고요. 또 하나가 현미가 건강에 좋은 거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 이유식할 때도 현미를 쓰고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쌀이 알레르기가 참 드물다. 뭐 쌀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가지고 이유식으로 많이 쓰고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뭔가 이 쌀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면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수요도 많아지고 하긴 할 것 같은데 제일 큰 걸림돌은 가격일 것 같아요. 네, 가격이 좀 걸림돌이 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수입산이 이제 의무적으로 수입되니까 의무적인 물량. 40만 톤이 들어오죠. 맞습니다. 그중에 30만 톤 정도가 이제 그 가공용으로 풀리거든요. 원래는 이제 외국하고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그 협약을 맺을 때 전부 다 가공용으로 하기로 그렇죠. 처음에 그랬던 것 같은데 계약을 했습니다. 그중에 아마 10%니까 4만 톤이겠네요. 네. 4만 4만 톤은 밥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무조건 내야 되고 36만 톤은 이제 가공용으로 풀리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막걸리 부음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밑바탕이 됐고 가격이 싸니까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니까 뭔가 떡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떡은 사실 먹기 힘듭니다. 역시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0년도에 막걸리 붐이 일본을 거쳐서 쓰리쿠션으로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것 하나의 정부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쌀 소비를 위한. 결국 모든 곡물은 결국 결론은 술인가요?
어떻게 보면 술이 가장 많은 뭐 미국에서도 이제 곡물 나르기 귀찮아가지고 네네. 다 술 만들어가지고 위스키로 이제 시장 갖다 팔고 네. 뭐 저장해야 되니까 다 술로 만들고 뭐 하는 것처럼. 정 대표님 하는 건 그럼 막걸리를 넘어설 수 있는가요? 어떤 쌀가공 산업이라는 게? 저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식품 카테고리 하나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소재화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쌀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단위.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는요. 중국 남부지방에서는 굉장히 쌀이 많이 생산되거든요. 그렇죠. 예, 양지강 양지간 지역에. 근데 거기에 이제 쌀을 도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미에서 백미로 만들 때. 예. 근데 깨진 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한국이랑 도정기가 좀 틀려가지고 그쪽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깨진 쌀이. 예,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물엿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을 만들고. 예. 단백질은 주로 미강으로 만드는가요? 이제 물엿에 나오는 부산물로 만들어. 아. 예. 왜 그 식혜 같은 거 이제 만들다 보면 밑에 가라앉는 게 생기거든요. 예, 조청 예. 만들고. 네. 이제 그게 이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강에서 만드는 단백질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그 대두유하고 비슷하게 만듭니다. 아, 미강유. 예. 그래서 미강유를 뽑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탈지 미강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미강 단백질을 만들죠. 그러니까 쌀을 이제 논에서 재배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올 때 보면은 깎아내고 처리하고 버려지는 것들이 숱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뭔가 더 부가가치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쌀 소재화라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겠군요 보면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아까 가격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부산물이기 때문에 네. 가격은 무지 싸죠. 그냥 가져가라 뭐 이런 건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거기도 이제 이익을 봐야 되니까 음. 이제 사료 정도에 팔리는 가격으로 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사실 대표님께서 SNS에 쓰시기를 미강유가 수요가 있긴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강유 수요가 있고, 그다음 미강에서 나온 단백질 수요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 산업이 안 되냐고 한번 한탄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사이즈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미강유 산업은 어떻고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쪽이 바꿔지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쌀 산업에서는. 국내에서는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식용유 있죠. 전부 다 수입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미강이죠. 그래서 그걸로 식용유를 만들면 뭐 계속 뭐 식량 뭐 위기다 뭐 그런 이제 뭐 안보 뭐 이런 게 말씀하시는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이제 한 품목 정도는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입을 대체해서 작업할 수 있는. 예. 근데 솔직히 계속 쌀 생산이 줄고 있기 때문에 미강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미강유를 사업하시려는 분들 보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미강이라는 게 이제 부패가 빨리 되잖아요. 부패가 빨리 되고 그러니까 미강이라는 건 이게 도정을 하자마자 이걸 냉장 보관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규모를 모아야 되잖아요. 가공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안 돼가지고 미강유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미강유라는 게 좋은 자원이니까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거냐는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쌀 하시는 분들은 연간 도정 물량이 약 20만 톤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연간 20만 톤. 20만 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되게 큰 게 한 2만 톤 정도밖에 RPC가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쌀 소재화 산업들이라는 게 안 되고 있고. 근데 그게 또 왜 쌀이 또 2만 톤 정도밖에 도정 물량이 안 되냐면은 군마다 대체로 농협 RPC들이 있거든요. 한두 개씩. 여기서도 역시 또 규모의 문제가 또 규모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지자체의 문제인 거죠. 너무 작은 지자체의 문제인 거죠. 사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좀 이상하다 생각 들었어요. 아니 뭐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 동네도 있고 저 동네도 있고 이러지? 뭐 이런 미국 전쟁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이건 히스토리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동네마다 하나씩 방앗간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방앗간이 있던 게 방앗간 현대화가 RPC다. RPC 농협이 들어가면서 크게 지었는데 한 5천 톤 정도 만들었다가 이게 경제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분단위 하나 정도 만든 게 이제 2만 톤. 많이 커도 뭐 3, 4만 톤. 이랬던 것 같아요. 소재가 제대로 나오려면 한 20만 톤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이제 또 보니까 우리나라 소재화 산업의 걸림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최소 그 물량을 20만 톤 정도 생각하거든요. 20만 톤 정도를 한 곳에서 처리를 하면 부산물로 나오는 양도 뭔가 대량으로 나오니까. 최소입니다. 최소. 더 커질수록 좋고요. 대대익선이군요. 네, 이유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밀의 양이
연간 2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밀가루 공장은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래서 그냥 나눠버리면은 25만 톤. 한 곳에서 평균적 25만 톤 정도의 밀을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 먹는 라면, 빵 들어가는 밀가루는 한 8곳에서 다 처리한다. 네. 근데 쌀도 그렇게는 돼야지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년에 쌀이 몇만 톤이죠? 한 370만 톤 정도가 60만 70만 톤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10개. 네. 그러면 뭐 거의 도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공급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거죠. 또 그래서- 농협이라는 게 단위 농협이 또 지역마다 있잖아요. 이게 또 거기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네. 사실 그 농협이 그 통합 RPC라고 해서 예. 이제 미국 종합 처리장을 만들 때도 예. 굉장히 이제 좀 잡음이 많았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예. 이거를 지금 제가 얘기한 그 규모화의 문제로 인해서 뭐 광역지자체 단체로 그 별로 이제 뭐 한두 개로 합치자 이런 얘기도 메가 RPC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지금 충분히 나오고는 충분히 할 만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전북 예를 들면은 이쪽 남원 저쪽 이쪽은 하나 정도면 거기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그냥 근데 여기서 가려 그러면 또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쌀 브랜드화 정책이 군 단위로 또 되고 있거든요. 군 단위 농협에서 하는 RPC에서 이제 그럼 각자마다 지역명을 붙여서 브랜드를 만들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야 뭐 가공에서 나올 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지역마다 또 품종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가능은 하는 것 같아요. 예, 가능한 것 아니 같아요. 왜 어차피 도정하고 할 때 뭐 물량 받아가지고 요 포장지 바꿔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다음 물량 집어넣을 때는 또 다시 바꾸고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그냥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참고로 좀 볼게요. 그 태국의 얘기거든요. 태국. 태국의 이제 RPC 미각 조급 처리장은요 기본적으로 한 20만 톤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규모를 갖추고 있어요. 거기도 소농 시스템이죠. 태국도 소농 시스템이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RPC가 그렇게 거대한 게 작동을 하는 거죠. 보니까. 네. 그래서 미얀마 네. 이런 데도 이제 지금 포스코 대우에서 투자를 해갖고 연 10만 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미국 쪽 처리장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옆에다가 미강류 공장을 직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산패되지 않고 바로 신선한 미강을 바로 뽑는 거죠. 부산물을 활용하게. 네. 안 그러면 쓰레기고. 네. 안 그러면 그러니까 가격이 굉장히 싸게 들어옵니다. 유통이.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만약에 쌀을 가지고 가공을 만약 할 수 있으면은 미강 가지고도 돈을 벌고 쌀을 가지고도 브랜드로 돈을 벌고 다른 것도 이제 뭐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은 그 쌀값에 대한 압력이 조금 더 완화될 거라는 생각은 좀 하거든요. 가공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따라가지고. 밥쌀 가격 가지고 싸우는 이런 것들이 좀 적어진다. 그렇죠. 이게 딴 또 데서 돈을 좀 벌 수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회사를 라이스 밸류라고 네. 지은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밥으로만 먹으면은 쌀의 값어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다. 이제 이거를 이제 남는 쌀을 소재화시키고, 남는 쌀을 예, 소재화시키고. 단백질 만들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소재화시켜서 네. 각종 식품에 넣어서 사용하게끔 하면은 지금보다 한 최소 4-5배는 커질 거다. 쌀 소비 시장이. 쌀 소비 시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만든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입니다. 사실 이제 몇 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아직까지 뉴스에서 잘 못 뵙는 거 보고 있으면은 쌀 가공 산업이 크게 잘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이게 걸림돌이 가장 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신규로 쌀 사업을 하려면 기존의 유통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부산물을 활용하는 것도 뭐 지금은 굉장히 부산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처음에 시작한 한 10년 전에는요. 이게 부산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할 수가 없다. 물량 네. 확보가 안 된다. 네, 물량 확보가 안 되고 연간 단위로 이제 사료용 이런 데로 이제 팔렸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사실 뭐 쌀뿐만 아니고 모든 대한민국이 다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연간 안정된 물량을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계속 공급이 나와야 이걸 뭐 활용을 하던 기술 개발을 하던 가격을 낮추든 하는데 쏟아졌다가 없어졌다가 네. 품질도 들쭉날쭉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쌀도 비슷한 상황인가 보죠, 보면.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국산 쌀을 이제 가공용으로 가장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품질 문제하고 물량이 일정치가 않다는 게. 일단 품질이 좋지 않다? 절대적인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용하기에 가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보면? 후자에 가깝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쌀 품질 얘기하면요. 네. 맛있는 쌀, 찰기 있고 막
막 그런 쌀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예. 가공용을 볼 적에는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내가 이제 만든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 규격을 설정하거든요. 규격을 설정한다. 네, 예. 그거에 맞춘 원료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그 규격은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나요? 보통은 이제 그 굉장히 좀 현실감 있게 이제 보통 입자가 크기? 가루면은 입자 크기 그리고 전분 조성이라든지 단백질 함량, 회분 함량 이런 걸로 보통 관리를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쌀가루가 이제 KS 규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손상 전분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손상 전분을 현장에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학교에서 좀 힘들고 실험실에서 따로 갖고 와가지고. 네, 사실 이게 일본에서 온 규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이 쌀 가공 식품에 투자한 게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좀 발전이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아직까지 못하고 이제 시작 단계여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품질 퀄리티 지표가 아직 설정이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죠. 어차피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규격을 설정해 놓으면 그 규격에 맞는 쌀이 계속 들어와야 내가 라인을 돌리고 네. 뭔가 지속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정한 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시겠군요 보면. 그게 이제 이유가 예. 따지고 보면은 그 정부에서 나오는 가공용 쌀 있죠. 예. 예, 그 구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예. 싸게 판매하는 예. 가공용 그거에 좀 문제가 있어요. 구곡에.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품종이라든 품질이라든지 이런 걸 상관없이 다 일괄 수매를 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호남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우르르 다 섞어가지고.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게 아밀로스 함량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쭉날쭉 해버리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나라 비축미 제도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죠. 네. 어떤 품종에 대한 그거를 무게로 단위로 싸거든요. 품질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람 입에 들어가기 좀 곤란해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무게로 달아서 그냥 간다. 그렇죠. 근데 이론상으로는 뭐냐면 2년을 보관했잖아요. 네. 이론상으로 다시 시장에 다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요즘은 이제 쌀값이 너무 싸지다 보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니까 밖으로 못 나오는 거죠. 격리시켜버리죠 보면. 근데 2년 되고 나면 계속 격리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식품 시장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럼 가공용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사료용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가공용으로도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런 정도는 가공용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가공용으로 딱 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주정. 그냥 무조건 다 갈아가지고. 예. 그래서 실제로 주정 용도로 쌀이 사용되는 양이 가공용 중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네.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주정용으로 쌀을 하는 게 킬로그램당 1,000원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네. 킬로그램당 1,0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싸요. 그리고 500원, 뭐 800원, 뭐. 예. 신곡이 있잖아요. 예. 신곡 보통 킬로그램 2,000원, 2,500원 하죠. 근데 그게 한 킬로그램 1,000몇백 원에 이제 주정용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신곡으로요. 쌀이 많이 생산되니까 바로 주정용으로 가버리는 거죠. 신곡이 바로 네. 가격 반으로 후려쳐가지고. 네. 사실 이게 또 어두운 면이죠. 우리나라 네. 쌀 산업의 어두운 면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그렇게 써서 예. 사실은 그 차익이 세금으로 보존해 그렇죠.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세금을 그렇게 써야 되겠느냐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고 식량 안보를 위해서 저는 써야 된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품질이 관리 안 된 쌀을 그러니까 일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 안 한 쌀을 쓰게 되면 대표적으로 빵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스트를 효모를 넣어가지고 부풀리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내가 맨 처음에 받은 쌀 가지고 맞춰서 부풀려요. 그러면 이제 잘 만들었다, 잘 되네요. 그런데 다음에 다른 옷들을 가져오면 이게 안 부풀어요. 조성이 달라져가지고.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부풀어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부풀고. 그럼 쓸 수가 없죠 그러면. 네. 그러면은 사용이 곤란하죠. 사실은 이게 쌀이 뭐 잘못된 우리나라 쌀이 뭐 가공용이 아니다.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규격이 안 맞았어요. 품질 관리 규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우리나라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쌀 규격하고 미국 쌀 규격하고 보면 이 구분 짓는 카테고리 개수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항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단계? 되게 단순한 것 같고 미국 쪽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국 스탠다드를 따라가지고 그거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보면? 네, 맞습니다.
미국은요, 총 쌀 등급을 7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7개. 예, 그 중에서 4등급까지가, 위에 4개까지가 식용. 아, 식용은 예. 1, 2, 3, 4.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사료용 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쌀아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고 포함이 되고 있고 예. 그 중에서 이제 1등급 쌀이 이제 헤드라이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예, 완전잎 비율이 95% 이상입니다. 예. 뭐 말만 들으면 이렇게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쌀은요, 이제 그 정체가요, 전분 덩어리고요. 전분이 결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분으로 만들어진 얼음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불에 비춰보면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분이 잘 만들어졌다. 그거를 완전잎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 완전잎 쌀을 이제 형광등에 이제 비춰보면요, 투명하게 비칩니다. 그 계란 검사할 때 쓰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예.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쌀 보시게 되면 뿌옇게 네. 예. 있죠. 예, 그런 그런 쌀 쌀이 많죠. 있습니다. 예, 네, 많죠. 그런 쌀은 이제 전분 결정이 형성되지 않은 쌀로서 예, 뭐 이게 난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확을 뿌옇게. 일찍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영양적인 문제도 있고 뭐 그거 생긴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햇빛을 덜 받았다든지 예, 가끔 그런 쌀을 사면은 예. 밥맛이 좀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아, 저는 이제 밥 제가 많이 해보는데 제가 제일 싫은 쌀이 뭔가 이렇게 그 부서지는 게 많은 쌀들, 아. 떡밥 되는 쌀들. 예, 이게 예. 제일 싫은 이게 쌀. 아이고, 좋은 쌀 좀 드셔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헤드라이스가 가장 큰 가장 우수한 품질의 쌀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헤드라이스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보다 1% 높여가지고 96%. 96%. 네, 뭐 약간 더 좋게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 쌀 포장지에 1등급 헤드라이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쌀이 있습니다. 네, 그걸 무조건 사십시오. 그걸 무조건 사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족보를 너무 가문과 족보를 중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자를 많이 따지세요. 종자는 따지는데 예. 이제 그런 완전잎 뭐 이제 예. 이런 비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 예, 사실 제가 2022년도에 농협중앙에 의뢰 받아서 이제 품종별 쌀 품질, 예. 식미 예. 이런 거 비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호도 영향을 주는 거는요. 품종보다도 그 완전잎 비율. 비율 깨지지 않은 쌀이 그게 더 얼마나,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대로 전분 형성이 잘 된 예. 쌀이 제대로 이제 예. 있는. 그럴 수밖에 없네, 그죠? 사실 쌀 품종이야 뭐 차이가 난다 하지만 거기서 그죠 비슷한 계통을 가지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재배 환경이라든가 재배 관리가 더 중요한데 그건 이제 완전잎이라든가 그걸로 나오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미국은 그러면 7단계, 그러면 1부터 4까지가 이제 식용이고 5, 6, 7이 이제 가공용으로 이렇게 네. 분리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단계? 대한민국은 지금 정부가 양국법으로 해서 3개로 나누고 있어요. 3개. 네. 그래서 완전잎 비율이 3%를 특등급이죠. 특등급.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보통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일 경우에는 쌀아기라고 하는데 이게 겨도 있고 뭐 부서진 쌀도 있고 이런 비중이 20%까지 허용이 되고 있고요. 그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식용 밥쌀 같은 경우에는 7%, 그러니까 상위 7 그 쌀액이 나머지 예. 부서지거나 이런 비율이 7%니까 완전잎이 93%. 별로 나쁘지는 않는 거네요. 상은 나쁘진 않죠. 나쁘지는 않다. 네. 그런데 이제 RPC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보면요, 이게 보통은 정규 분포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특등급 쌀이 나오는 거는 이제 끄트머리는 예. 소수고요. 소수. 예, 그리고 한 중간쯤이 제일 아마 제일 7% 많아야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가 나머지. 보통인데 예. 미국은요 이제 거의 1등급이 사실은 우리가 막 많이 생각하는 칼로스 쌀 있죠. 네. 칼로스 쌀이 그 헤드라이스는요 고급 일식집에 들어가요. 초밥용 쌀로. 밥용쌀로. 네. 그리고 나머지가 가공용이죠. 네. 가루로 만들어서 가공하는. 주로 저기 쓰여요. 퍼핑볼이라고 그러는데 그 볼 모양을 만들어서 약간 이제 스낵 비슷하게 바삭. 우리나라는 이제 뻥튀기 비슷한.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시리얼 이런데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이제 가공용으로 뭐 국수나 이런 데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쌀을 잘 뭐 열심히 재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으로 쓰려고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제 거기 맞는 규격에 맞춰서 재배하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뭐 도정 뭐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가루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네. 이전 정부에서 한참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좀 시들해진 것 같은데 가루살 정책은 그러면 가공용 미로서 네. 좋았던 거 아닌가요? 이제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 네.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가공용에 집중했다는 거. 음. 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노력을 저는 잘 하신 거다. 가공용이랑 카테고리에 좀 집중을 네. 했다. 사실 농식품부에서 정부에서는 가공용 쌀이라는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람찬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었어요. 예, 보통은 이제 단위 면적당 이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500, 600kg 정도 됐는데요. 보람찬은 2배예요. 1톤씩 예, 거의 톤 단위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가격이 싸죠. 예.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유통업자는 그거를 혼합미로 써요. 그러니까 부정 유통한다고 그거를 이제 가공용이라고 붙으면 좀 안 좋게 봤거든요. 그래서 가공용 쌀 품종을 개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공용이라고 내세웠다는 게 예. 많이 달라졌다는 부분.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그게 중심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되나 모르겠는데 가공용 쌀, 가루미 이제 처음 보고됐을 적에 방법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일반 이제 가공식품, 빵, 국수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품질이 꽤 다르게 나왔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이유가 한 예를 들자면은 저도 이제 간담회 가서 들은 얘기인데 쌀국수를 만들었는데 백미로 된 가루미를 받았는데 국수가 이제 파스타 정도로 나왔대요. 노랗게.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네, 어찌된 보는데 일이죠 보면 그게. 그래서 사실 그거는 이제 온도를 너무 높여서 그렇습니다. 라든지 그거 해결하려면 온도를 좀 낮춰서 예, 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걸 품종 만들 때 발표한 논문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식물이 각종 영양 성분을 세포 안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쌀도 그 쌀 알 안에 뭐 단백질, 지방 그리고 뭐 전분, 탄수화물 이런 거 저장해 놓는데 가루미는 특이하게 지방이 1.5% 정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가루가 잘 되게 만든 거거든요. 한마디로 전분이 아까 결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결정이 만들어지면 얼음처럼 딱딱한데 이거는 결정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푸석푸석한 거죠. 그래서 가루가 잘 일어나고 대신 이제 동시에 지방으로 가는 패스웨이가 발달을 해가지고 지방이 축적이 됐어요. 그래서 왜 진해졌냐? 왜 종이에 기름 먹이면 예, 색깔 변색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죠. 그런 거에 대한 미리 검토나 이런 거 없이 이제 일단 가루미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그냥 가공해서 만들어 봐라. 쌀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결정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 분쇄가 안 됐어요. 분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떡국을 뽑을 때도 물에 담가놨다가 밤새도록 다음 날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계가 다 망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쌀이 되게 단단한 놈이군요. 보면은. 네, 그래서 분쇄를 해결하면 가루가 잘 만들어지면은 이게 아마 이제 가공용으로 쉽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근데 저는 그거까지 알고 나서 이제 생각한 게 아까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종합 처리장 그러니까 RPC에서는 그 1등급 헤드라이스를 만들고 싶지만 못 만듭니다. 함부로. 왜냐하면 자기네 이제 브랜드 쌀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RPC는 못 만드는 게 그걸 하려면은 색채 선별기라고 있습니다. 불량서 골라내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통과시켜야 통과를 해가지고 완전 닙만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율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전체 판매량 자체도 줄어들 거고.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 높은 가격을 못 받으면 사실 적자인 거고. 맞습니다. 저도 유통 쪽에서 이제 그 RPC가 들었던 얘기를 보고 있으면은 완전미를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95%짜리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판매를 하면은 전체 물량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쌀 유통업자 중에서는 사려기 쌀만 사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이걸 가지고 그다음 섞는 거예요. 혼합미로 만들. 그걸 혼합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식당 밥이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요. 왜 맛이 없냐면은 이게 우리는 보통 이제 킬로그램당 도매 가격이 한 2,500, 2,000원 사이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한 3, 4,000원 가고 그러면 이 유통업자들은 식당에도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짜리 쌀이 필요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2,000원짜리 쌀, 1,500원짜리, 1,800원짜리 쌀이 있는데 1,800원짜리 쌀, 1,500원짜리 쌀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쌀이 쓰이겠어요? 구곡이 쓰이거나 쌀에기가 들어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못 먹는 수준의 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떡밥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 문제가 생긴 거는 식당에서 밥 맛이 없지 않냐냐. 맞아요. 공기도 문제고. 근데 이것도 공기 자체도 문제고 밥하는 방법도 문제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쌀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쌀을 쓰는 유통되는 쌀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요가 이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원래는 이게 정부는 단속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품간원에서 네. 항상 단속하고 예. 그리고 포장지에 등급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제 단속이 네. 이제 처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낮은 가격을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예. 저도 사실 이제 농업 현장에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여러 사람을 만나면 여러 얘기를 듣거든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은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말을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제가 듣는 얘기에 절반이 많겠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다 순화된 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더 얘기하면은 이제 헤드라이스를 이제 가격으로 비싸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사실은 품질 좋은 쌀은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서라도 먹을 수 있는 네. 충분한 의향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네. 예,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쌀값 거의 균일하죠. 이제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 저도 한번 물어봤고 따지듯이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서 브랜드 포장지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는 5만 원이고 이거는 4만 10kg에 4만 5천 원, 4만 3천 원. 이렇게 났으면 소비자들은 뭘 고르냐 이거죠. 네. 대체로 보면은 이 표지를 자세히 잘 읽지도 않잖아요. 그럼 되게 중간값을 고르거나 아니면 저렴한 걸 이렇게 골라버리니까 그럼 예를 들어 5만 5천 원, 6만 원짜리 만들어놨어요. 네. 이게 팔리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쌀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는 절대로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문정훈 교수가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비자가 바뀌기 전에는 시장이 안 바뀐다. 소비자가 까다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계속 밥맛 없는 밥쌀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다. 네. 이것도 좀 안타깝게 생각되더라고요. 저는 소비자가 바뀐 건 맞긴 맞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정부도 성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합니다. 가공과 관련돼 있는 이런 예, 기준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유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바뀐다. 네, 저는 이제 가공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예. 가공을 드립하다 보니까 예. 이제 쌀 유통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면 좀 우리나라 쌀의 고급화가 안 된다. 아,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면요 오상미라고 하는 쌀이 있어요. 오상미?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시중 유통가의 5배에 팔립니다. 5배. 네. 우리로 따지면은 10kg에 그러면은 한 20만 원 뭐 이 정도 그 정도 된다는 말이네요. 그래도 부자들은 사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사실 뭐 말로는 조선족 과학자가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동북 삼성 지역 네. 거기서 이제 유명하니까 소질이 거기서 좋으니까요. 예. 거기서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게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다 존재합니다. 전 세계. 전 세계. 좀 살만한 나라들은. 근데 한국만 없다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결국은 어떤 산업이 어떤 임계점 하나를 돌파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산업은 방앗간을 규모화하는 데까지는 온 것 같아요. 최시설을 바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쌀이라는 걸 산업적 관점에서 어떻게 디자인해 볼 거냐는 까지는 못 간 거죠. 한편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규격에 맞는 그런 소재를 수입을 해서 먼저 일단 네.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네. 만들어서 네. 수익을 내면 네. 거기에 이제 더 많은 뭔가 공급이 되면서 네. 좀 오히려 공급 쪽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또 가능성인데 예. 사실 외국도 쌀 연구를 많이 안 했어요. 쌀은 왜 이렇게 좀 이게 대부분 다 좀- 저개발 국가가 대부분 다 쌀을 그래서 생산하고 그런가요? 있는데 왠지 좀 일본 정도가 이제 최근에 가공을 하고 있는 것뿐인 거잖아요. 일본도 사실 품질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 있는데요. 예. 하지만 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특히 소재화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우리는 이 곡식의 이 왕이 쌀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은 이제 밀, 뭐 옥수수, 보리 이런 친구보다 어떻게 보면은 써먹을 데가 참 없는 친구가 이 쌀인가? 뭐 이런 생각도 자꾸 드네요 보니까. 일본도 쌀이 남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긴 남는데 예. 이 소재화 가공을 할 수 있어 좀 충분하게 충분하게 많지 남지 않다 않으니까. 보니까 발달을 안 하고 사실 저는 쌀 가공식품 연구할 적에 왜 일본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나 그게 좀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일본이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도. 예. 솔직히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쌀 부족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가격이 예. 폭등하고 예, 일본이 예. 한국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 지표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쌀이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예. 아닙니다. 남지가 않습니까? 예. 그 1인당 제가 이제 추론 방법은 1인당 그 쌀 소비량을 인구를 곱해요. 그러면 250만 톤 정도 나오거든요. 250만 톤. 네. 예. 근데 가공용 쌀이 한 80만 톤 정도 연간 소비됩니다. 그러면 330만 톤. 330만 톤이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70만 톤 정도 현재 예. 생산되고 있는 양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그럼 40만 톤 남네? 연 40만 톤씩 꼬박꼬박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농산물이라는 거 감안하셔야 돼요. 아, 자연 감모도 있고요. 예. 손실돼 유실되는 거 있고 예. 그러다 보면은 쉽게 40만 톤 정도는 결핍이 딱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10%. 되게 타이트하게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걸 못 느끼는 이유. 예. 수입쌀이 40만 톤 수입. 그만큼 상세 나라 사라지는 예. 만큼이 그대로 수입이 예. 돼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최근에 통계를 보면요. 쌀 자급률이 100%가 아닙니다. 95, 저번에는 몇 년 전에는 80 몇으로 89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간격을 수입쌀을 채워줘요.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있는데 네. 이게 조금 네. 삐끗하면 우리도 네. 일본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일본도 아마 그렇게 관리하다가 네. 계속 간반 정책 계속 실시하면서 네. 더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가공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량이 충분해야 내가 뭐 네. 가공을 하고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맞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이제 감산 정책, 간반 정책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시겠어요 보면. 네. 사실 뭐 어떤 제가 들었는데요. 농산물은요. 남는 게 정상이고 네, 어느 정도의 남는 거를 좀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공용 쌀이 사실은 저희가 볼 적에는 버퍼링 역할로서 일종의 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지금도 가공용 쌀이 유통되고 있긴 하지만 이 가공용 여격에 들어가는 게 국산이 100%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입쌀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공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공되고 있는 건 떡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쌀국수는 잘 없긴 하지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정용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주정이 아니고 좀 마컬리용이나 다른 그 위스키용으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쪽 산업 말고 그럼 다른 쪽 가공용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 네, 뭐 첨단 산업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 잉크 있죠. 아, 예. 그거 소재가 전분이거든요. 근데 쌀하면 전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쌀 전분은 크기가 작아서요. 분사도 더 잘 됩니다. 정밀하게. 사람 입에 들어오는 거 말고도 할 게 많다. 네, 그것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계획은 3D 프린터 잉크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뭐 이제 얼마 전에 그 쌀로 빨대 만든 것도 있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런 쪽 연구를 안 했다 뿐이지 길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재로서의 쌀이라고 생각을 좀 해서 네. 이게 이제 전분과 뭐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어떤 소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입에 들어가지 못할 거 남는 거 이런 것들을 써먹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쌀 가공식품에서의 쌀은요. 쌀 특성이 좀 아쉬운 면도 있어요. 품질상. 이를테면 왜 빵을 못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뭐 쌀빵이 왜 안 되는지. 네, 들쭉날쭉하다고 했는데 예. 쌀빵이 왜 안 됩니까?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다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술 개발하겠다고. 네네. 근데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맛이 없어요. 그 밀가루 만든 빵은요 네. 구수한 맛이 나서 그게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쌀빵은요 실제로 100% 쌀빵 드셔보시면 싱겁습니다. 싱겁다. 맞아요. 네. 그 제가요 그 제빵 대회 쌀빵 경진대 뭐 그 심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저는 과자를 하기로 원했는데 빵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빵 심사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한 80%가 조리빵이라고 위에 피자 같은 거 얹는 그런 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저는 무슨 요리대회 온 줄 알았어요. 감바스를 만들어 거기 올리고. 그런데 그걸 딱 먹는 순간 딴 분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맛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쌀빵은 밋밋한데 위에는 양념이 잔뜩 들어가 잔뜩 있으니까 들어가니까. 뭔가 부조화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쌀로 도우를 만들 뿐이지 보면은 그 네. 위에 얹는 것까지 뭐 네. 빵으로 한다 이런 생각은 없는. 네. 제가 몇 년 전에 그 쌀 100%로 글루텐 대체했다는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를 만났거든요.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으렸는데 진짜 빵의 결까지 다 살아나서 오. 진짜 밀가루빵 같이 만들어졌다. 어. 근데 그 업체가 망했어요. 네? 그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맛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밀과 쌀의 또 근본적인 또 차이점이라는 게 또 존재한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 아니고 저는 네. 이제 다른 방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치랑 섞어서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쌀의 이 네. 쌀은요 특징이 사실 쌀 그 밥을 그냥 100% 그냥 밥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맛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먹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예. 김치라도 있든가 뭔가 좀 단짠이 김이라도- 있어야죠. 예, 이제. 예. 예.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쌀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맛이 맛없고 뭐 좋고 나쁨의 그 퀄리티 그 얘기가 아니라 유무의 관계입니다. 그냥 도화지처럼. 예, 깨끗한. 뭐가 와도 어울리는. 네, 네. 음. 그래서 사실 그거에 맞출 수 있는 반찬 아니면은 식품 이걸 페어링 하면은 예. 굉장히 궁합이 좋은 식품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아무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게 유무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짝을 잘 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혼자 빵처럼 밀가루 빵처럼 이제 혼자서 막 뭔가 그렇죠. 예, 퍼포먼스를 내기는 쉽지 네, 않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갖고 얘는 쌀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랑 페어링해서 같이 가야지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네. 우리가 뭐 밀가루 가지고 옥수수 가지고 하는 거니까 쌀로도 해보자.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제가 뭐 쌀로 음료도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들었을 때 좀 쌀 쪽을 많이 하신 뭐 연구도 하시고 뭐 거의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맛을 보시고 이거 쌀 몇 프로 들어갔어요? 물어보더라고요. 전시회 때였군요. 전시회 때. 네. 예. 10% 정도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실망하시더라고요.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음. 다른 걸로 맛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생각이 그 10%짜리가 쌀 밥으로 먹는 양보다 한 100배는 더 크다면 시장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소비가 있지 늘어나고 않을까요? 농가소득도 늘어날 수 있고. 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덩치는 커지고 경제 뭐 그러니까 설비도 잘 났지만 이 위주가 밥살 위주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시장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훨씬 큰 시장인데. 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왜 쌀 가공식품의 기술이 왜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밥살이 거기도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품종별 마케팅을 하고 밥으로 우리랑 똑같은. 네. 그런. 그거를 우리나라가 그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파편화가 돼서 규모가 안 돼요. 또 싸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규격화 어떻게 보면은 가공에 적합한 그 특성 여기에 맞춘 뭔가 작업들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야겠군요 보면은.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재료가 비싸다 보니까 네. 품질이 이제 규격을 맞췄다 하더라도 그럼 그거를 쌀을 대신해서 옥수수를 만약에 대체할 수 있다 하면은 쌀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전제를 하시는 거 아니면 있는 건가요? 있죠. 그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밥으로도 봤을 때 쌀은요 굉장히 알러지가 없고 깨끗한 식품 그 원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메디푸드 네. 식단형으로 도시락 형태로 뭐 당뇨 환자식이나 이런 것도 만드는데 이제 쌀 양만 조절해 주면은 혈당 관리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반찬들하고 이게 다른 게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량한 대로 다 넣으면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죠. 어떤 쌀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쌀 자체의 특성과 한계라는 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네. 하지만 다른 쪽에서 가공이 잘 되는 특성이 왜 잘 되는지도 염두에 두고 네. 그걸 맞춰가는 노력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저도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서 지금까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 않았지만은 오히려 쌀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잘 그러니까요. 살려나가가지고 예. 오히려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좀 더 하면은 쌀 산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약간 희망 같은 것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표님 그 회사 이름대로 이제 밸류를 높일 수 있는 쌀의 밸류를 높이는 그러한 이제 작업이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쌀 아이스크림도 좀 더 맛있게 만들면 저도 많이 예, 먹을 것 어디서 같아요. 사면 됩니까? 쌀 아이스크림은?
이제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맛있게 만든 버전 2가 나옵니다. 아, 곧 나옵니까? 네. 아, 이거는 좀 아이스크림답게 좀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야, 아.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찾으면 될까요? 예, 이거는 곧 출시되고요. 네. 사실은 현재는 옛날 버전이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쌀 가공과 관련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라이스밸류 정광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결국은 어떻든 사람 입으로 들어오는 거 플러스 뭔가 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들고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챙겨야 될 사항들은 많다라는 숙제도 오늘 많이 말씀해 네네.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른 분야 좋은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정광호 대표님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